앞에서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식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식품에 관련해서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면역을 위해서 뭐 세척이라든가 소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염소계 소독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잔류염소가 남게 되면 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도 생성되고, 잔류염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이렇게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장내 균총을 해쳐가지고 면역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만 있다고 하는 그런 크론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왼쪽에 그림에 잠깐 보시면은 지금 생 닭고기하고 튀긴 닭고기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판매자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하는 입장에서 좀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면역에 대해서 이제 주로 나오는데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1차 방어는 피부나 장 점막이나 기관지나 폐의 막입니다. 그래서 막을 튼튼하게 해서 거기서 방어를 해주고, 이제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면 아까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통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주로 선천성 면역은 이제 골수 계열 세포고 항원 상관없이 그냥 막아주는 것이고, 후천성 면역은 주로 이제 림프 계열 세포고 B세포하고 T세포가, 특히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줘서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들어줘서 방어를 하고, 한번 처음에는 이제 오래 걸리고 조금씩 그 항체가 생겨서 이제 겨우 면역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남았다가 다음에 왔을 때는 바로 즉각 대량으로 생산하고 빨리 반응해서 면역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역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아까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고, 파란색으로 인터루킨 10하고 TGF 베타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항염성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이 처음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주로 활동을 하고 주로 생성되고, 나중에는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항염성 사이토카인이 나오면서 면역이 잘 균형을 맞추면서 조절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그런 상태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되겠는데 잠깐만. 일단 영양하고 관련돼서 좀 리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소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항체라든가 또 사이토카인이라든가 면역 세포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비타민 A, 비타민 D, 엽산, 철, 아연, B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구리, 아연 등이 있는데,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를 별도로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은 특히 이 미네랄 성분들을 흡수에 저해하거나 하는 그 식사 습관이 되기 때문에 미네랄 섭취에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되기 쉽고, 그 다음에 면역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든가 산화질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비타민 C, 셀레늄, 또
여러 가지 폴리페놀들 그리고 글루타티온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항산화 영양소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염성으로 이 오메가3나 비타민 D,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이 있고, 또 아까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수면이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이라는 수면 조절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고, 또 세로토닌은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바라든가 비타민 6, 나이아신 이런 제품 이런 영양소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르지닌이나 글루타민도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다 면역에 중요하고, 아까 심한 경우, 그러니까 폐혈증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아르지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타민은 면역의 전 단계에서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가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가서 이 비타민 D는 아까 그 상피세포 이쪽을 벽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나 T세포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면역이 균형되게 조절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이용한 그 비타민 D 투여량이 한 6천에서 20만 IU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에서는 이 비타민 D가 일일 상한치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섭취 상한치가 4,000 IU입니다. 잠깐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비타민 C도 아까 항산화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바이러스에 작용을 하고 또 염증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연구한 그 비타민 C 투여량을 보니 한 10에서 24g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 섭취 상한치는 2g입니다. 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면역에서 아연은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인데, 이번 코로나 연구를 하면서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니 굉장히 위험한 군이 됐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역시 폐나 기관지 등의 막을 튼튼히 해주는데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B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이런 데서, 대식세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면역 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 치료에 이용한 그 아연 투여량이 약 5 내지 313mg 정도를 투여했습니다. 네, 건기식에서는 정상적인 그 면역 기능으로 2.5 내지 12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 섭취 상한치는 하루에 35mg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식품에 저희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대표적인 이 건강과 관련된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시형 원료가 있고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는데, 고시형 원료에서도 아연이나 인삼이나 홍삼이나 뭐 클로렐라 쭉 있는데, 보면은 뭐 인삼이나 홍삼도 다당체가 주요 성분이고, 또 클로렐라나 알로에겔도 다당체가 주요 성분이고, 이런 상황버섯이나 금사 상황버섯 이런 것들도 버섯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당체가 많이 차지하고, 또 개별 인정 원료에서도 뭐 표고버섯 균사체라든가 효모라든가 또 뭐 청국장, 또 스피루리나, 동충하초, 효모 베타글루칸, 또 다른 미생물의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을 보면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 또 인삼이나 뭐 알로에에서의 그 다른 다당체들이 주로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베타글루칸이나 다당체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면역 과민 반응에 관련된 개별 인정 원료를 보면 주로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 유산균 관련 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생균을 위주로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균 위주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사균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별 인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주로 연구들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균체가 또 많이 개별 인정 원료로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례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베타글루칸이라든가 홍삼, 알로에 이런 다당체, 그다음 유산균 그리고 아연이나 비타민 D를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제품 또는 유산균까지 해서 유산균, 아연, 비타민 D 해서 3중 기능성으로 하는 제품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를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경찰 압수수색 등이 있었는데 식품이라는 것은 절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이라든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표현이라든가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식품 중에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은 대상자가 질환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질환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방이라든가 치료라는 그런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영양에 관련된 그래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은 아까 건강기능식품이 환자보다는 반건강인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소재 위주라면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은 그런 소재 위주보다는 전체 영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그 성질의 제품이 의약품에도 있습니다. 의약품에서는 보통 경장 영양제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는 엔테럴 뉴트리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든가 또는 포도당 주사를 맞는 그런 것들은 페렌테럴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P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PN으로 맞는 것보다는 소화기관의 면역 기능을 살리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엔테럴 뉴트리션을 더 권장하고 그쪽이 대세로 돼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에는 이제 이 경장 영양제가 있어도 그냥 식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멕시코 등에 아직 그 의약품으로서의 경장 영양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까 뭐 그 제도 이런 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저는 좀 담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저희 그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의 뉴케어를 비롯해서 정식품의 그린비아 등 한 네 다섯 개의 회사들이 제조를 해서 다양한 제품을 하고 있고 다양한 맛도 하고 있고 다양한 영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면역을 소구하면서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제품이 플레이되고 있는데 중해제약에서 일본의 오츠카 제약에서 만든 앵커버를 들여와서 판매하고 있고 또 영진약품에서 독일의 비브라운사가 제조한 하모닐란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어떻게 따지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표준 영양식입니다. 그래서 질환자들은 많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환자별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제품 하나 가지고는.
오히려 식품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식품의 그 특수의료용도 식품이 유형이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기준이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잠깐 기억하시라고 한 게 이제 치료나 이런 데 이용한 그 아연이나 비타민 D나 이런 사용량이 일일 섭취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에서는 이 1000칼로리당 그 상한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영양을 위해서는 초과를 해서라도 먹여야 돼. 공급을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그 유형 중에 11-2에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 있고 그 영양조제식품에 기타 영양조제식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일단 식품에서의 그 어떤 새로운 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질환에 대응하는데 이런 한계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장 영양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생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하나 받는데 5년 내지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5년에서 10년을 투자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이 의약품의 법적인 절차를 다 따라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만들어 놨다고 해도 좀 연구 결과가 바뀌고 뭐 할 수 있고 원료 공급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원료를 갖다가 등록하는 거나 수정하는 거나 또 배합비를 좀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약품의 그 장벽이 너무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품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전에 검사하고 들어와서 검사하고 검사하는데 한 5,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건 식품인데 특히 액상으로 돼 있으면 금방 이제 유통기한이 다 소진됩니다. 또 의약품으로 또 유통을 하면 의약품 별도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영진약품이나 이쪽에도 좀 확인을 좀 했던 그 내용입니다. 또 저만의 또 편협한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뭐 이제 품절 사태가 났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런 뭐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뭐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 어떻게 치료하지? 치료할 때 그 영양 공급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하냐? 특수의료식품을 하냐? 경장영양제 하라. 경장영양제로 하겠다 하는 제약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의약품을 하겠다는 제약사는 아무도 없을 거지만 특수의료식품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원이 있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쉽게 심의 거치고 신고하고 품목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장영양제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쉽게 등록할 수도 없고 쉽게 제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뭐 아닐 수 있지만 지금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11-2의 그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에 3 기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 의약품 그 경장영양제하고 좀 융합을 해서 그 전문 의약품의 그 건강보험이라든가 어떤 관리 처방의 그런 지위나 관리를 가지면서 제조하는 데는 원료나 또는 그 제조하는 데는 특수의료식품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제도를 한번 좀 그 의학계나 약학계나 뭐 약업계 또는 그 식품산업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이런 유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제도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